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이한입니다. 아트 월드컵에서 유난히 인기가 많았던 별이 빛나는 밤에 관련해서 고흐와 사이프러스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모스. 올 1월에 그라나다의 아람브라에서 찍은 사진인데 네바다 산맥이 보이고 여기가 뭐 거의 만년설이죠. 이 뾰족뾰족한 나무들이 오늘 소개할 그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사이프러스 나무 보고 싶어. 그게 막 어려운 게 아니라 유럽 여행 가면 그 만만한 나무이기도 해요. 언덕 쪽에 상당히 많이 심는 특징이 있죠. 여기 뾰족뾰족한 나무도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그리고 론다에서도 이 사이프러스 나무는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프러스 나무가 어떤 말이냐면, 자, 그리스 신화의 그 전설적인 섬이죠. 지금도 키프로스 공화국이 있는데 그 키프로스와 사이프러스는 같은 말입니다. 그 키프로스 섬에서 재배된 나무라고 해서 키프로스 나무가 된 거거든요. 키프로스의 영어식 표현이 사이프러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프러스 나무에 신화적인 전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화가 굉장히 불건전하잖아요. 굉장히 야하고 또 변태적인 설정도 많고 그래요. 잔혹하기도 하고. 여기에서도 이제 동성애적인 일화가 나오는데 아폴론 그 태양의 신이 또 예술의 신이기도 하죠. 이 꽃미남 신이 또 남자를 굉장히 되게 좋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좋아했던 꽃미남 남자가 히아신투스라고 해서 지금의 아주 이쁜 꽃 히아신스의 어원이 된 이 꽃미남이 있어요. 근데 이 꽃미남이 이제 죽고 히아신스라는 꽃으로 태어났거든요. 히아신투스 말고도 이 오른쪽에 있는 키파리소스라는 이 꽃미남을 또 사랑했습니다. 이 아폴론이 케오스 섬에서 살았는데 이 꽃미남 키파리소스가 섬에 아름다운 숫사슴이 있었대요. 근데 이 숫사슴이 뭐 금빛 뿔을 막 달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림에서는 그게 표현되어 있지 않죠. 이 사슴이 요정들 사람들한테서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대요. 이쁘고 아름다운 사슴이라서. 그래서 이 키파리소스는 어릴 때부터 숫사슴 등에 타고 아주 그 친밀감 있게 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키파리소스가 실수로 던진 창에 이 숫사슴이 맞고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활로 표시되어 있는데 본래 뭐 이제 그리스 신화 버전이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응용한 것 같아요. 어쨌든 숫사슴이 맞고 이제 죽은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키파리소스도 따라서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아폴론 이 키파리소스를 좋아했던 태양의 신이 달래보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키파리소스가 영원히 슬퍼하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태양의 신에게 이제 소원을 빈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폴론 태양의 신이 그 기도를 들어줘서 이 키파리소스는 이제 죽어서 사이프러스 나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프러스 나무는 굳이 따지면 우리나라에서는 측백나무과에 속한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이프러스는 죽음을 상징하는 그 의미로 사용됐고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주로 묘지에도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죽음과 생을 이어주는 중개 역할을 하는 의미로도 또 사용되기도 하고 가우디 좋아하시는 분들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 정면에 초록 색깔의 좀 유치하게 생긴 그 나무도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된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흐가 왜 이렇게 사이프러스 나무를 좋아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거는 본인이 아니까 알 수가 없지만 그 나무가 가지는 그 분위기 아름다움에 일단은 빠졌을 것 같아요. 사이프러스 나무를 비유할 때 이집트의 오벨리스크처럼 선과 비율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편지에서 이제 쓴 적이 있거든요. 뭐 의미와 상관없이 사이프러스 나무를 유난히 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흐가 이 당시가 1889년도면 주민들 항의도 있었고 이제 알을 정신병원에서 쫓겨났다기보다는 이제는 동네에 살기 힘들어서 나왔는데 이 전에 잠깐 파리에 테오도르와 잠깐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생레미 지역으로 온 거죠. 그때 그랬던 거예요.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일화 귀를 이제 자해했다고 알려진 사건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생레미 정신병원에 있을 때의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프러스 시리즈가. 그래서 이때부터 특유의 굵은 터치가
부각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르 카페도 그렇지만 강한 그 보색 대비는 조금 누그러진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그림도 이 특유의 굵직한 터치가 나오고 있고요. 녹색 밀밭과 사이프러스라는 제목인데, 자,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혼자 외롭게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하게도 사이프러스 나무가 현재 뭐 한방이라든지 의학 관련해서도 이 추출물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프러스에서 추출한 테라피 오일은 불안정한 심리 치료하는 데도 쓰이고 있거든요. 죽음을 뭐 의미하기도 하지만 현대적으로는 뭐 힐링 개념으로도 쓰니까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이제 고흐가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했겠죠. 물론 파리에서 인상주의 그리고 우키요의 그 판화를 출력해가지고 자주 보관해서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색채가 유난히 더 밝아졌다고 합니다. 자, 이게 별이 빛나는 밤에 이후에 제작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별이 빛나는 밤에 시리즈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물결 특유의 이 리듬감 있는 터치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터치의 그 리듬감을 보면 오히려 조금 더 발전된 그림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밤하늘에 무슨 공기가 바람이 부는 듯한 이런 역동성이라든지 동세까지도 느껴지거든요. 이 사이퍼러스 나무 같은 경우에는 좀 이글이글 타오르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죠. 사진은 이렇게 어둡게 나왔을까요? 이게 제 생각에는 색깔이 더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인터넷 이미지와 실물 원본과 색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은 감안해서 보셔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흐가 당시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건물이거든요. 고흐가 갇혔던 정신병원이 아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서는 솔직히 좀 잠깐 머물렀고요. 아를에서도 이제 민원이 있었어요. 왜 정신병자 왜 풀어놓냐고 해서 어디 가나 좀 소외되고 좀 사람들이 기피하는 고흐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정확하게는 생레미 프로방스 지방이 위치한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수도원 건물이거든요. 생폴드 모절이라는 수도원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생레미 지역이 있다 보니까 생레미 정신병원이라고 많이 부르는 것일 뿐이죠. 현재는 고흐 박물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여기는 방문 못 해봤거든요. 여기 가신 분 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고흐가 이 병원에 있었을 때 두 개 방을 썼다고 해요. 그중 동쪽에서 이 창문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화면을 모티브로 별이 빛나는 밤에를 제작한 건데 솔직히 마을이 제대로 안 보이는 위치거든요. 즉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는 반 이상은 자신의 연출, 상상에 의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작품을 그렸을 때가 6월이었다고 해요. 오늘 주제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이 어두운 뾰족뾰족한 이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그림에 비해서 사이프러스 나무를 좀 더 뭐 단순화했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더 왜곡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봐서는 이게 나무인지도 못 알아보게 그렸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금음달 모양이거든요. 이 자료를 찾으면 학자들은 초승달이라고 말하거든요. 왜 그럴까 했는데 이제 크리센트라고 하죠. 영어로. 이 초승달이 서구 문명권에서는 같은 말로 쓰입니다. 금음달과 초승달은 그 크레센트라는 단어가 금음달도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반대쪽 뾰족한 달도 크레센트라고 부르는 거죠. 어쨌든 달 모양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이게 조금 모양이 어정쩡한 금음달이었다고 해요. 비슷하긴 하지만 고흐가 연출을 조금 더 해서 확실한 각이 있는 초승달 모양으로 그리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천문학자, 수학자들도 막 분석한 적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천문학자들은 이 율동감 있는 이 모양, 서형돌의 모양이 나선 은하를 그린 게 아니냐는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이건 좀 여기까지 분석하면 좀 오바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다른 별하고 다르게 여기 흰색 별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사실을 기반으로 한 그 별이라고 보통 봐요. 그래서 6월 그 새벽 그 아침에 고흐가 별을 봤다고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때 이제 금성을 봤다고 해요. 아침에 별을 봤다고. 그래서 그 금성이 이 하얀색 별로 표현했다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고흐가 남긴 유산은 크게
그 많은 그림들, 그리고 아이디어 스케치, 드로잉들, 그리고 편지가 있는데 유독 왜 이 그림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관심의 대상이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 고흐가 활동했던 시기 중에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이 정신병원이 있었거든요.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이 명작을 그렸다는 데에 우리에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고흐가 어땠는지를 알았을 때에 더 이제 감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흐가 발작 증세가 이제 계속 있었는데 이때가 최악이었다고 해요. 오히려 이때 제가 이전에도 강조했지만 이 리듬감, 율동감을 보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칸딘스키의 뭐 율동적인 추상화 같은 이런 느낌도 들어요. 실질적으로도 고흐의 그림이 이후 추상화가들에게도 영향을 줬죠. 디자인에 가까운 안정감이거든요. 정신적인 질환, 어려움에도, 심리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정적인 그림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리드미컬하죠. 음악을 듣는 듯한, 잔잔한 그 바람이 부는 듯한, 소용돌이 친 듯한 이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굉장히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그런 효과를 가져다 주죠. 그래서 이 터치를 제가 가까이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마치 뭐 거친 목파나 같은 질감 효과가 있어요. 워낙 물감을 두껍게 바르다 보니까 이 터치 하나에 이 울퉁불퉁한 이 질감 효과도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이 그 모마 미술관 가면 솔직히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서 보기에 좀 만만치는 않지만 어쨌든 볼 수는 있습니다. 좀 가까이서 이 질감도 보면 더 재밌게 관람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밑에 있는 마을, 솔직히 그 생림이 정신병원 동쪽 창문에서는 이런 마을이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제대로. 그 몇 가구 조금 보일 듯 말 듯한 게 전부였는데 솔직히 이런 모양은 당시 생레미의 성당 모양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모양은 네덜란드의 교회 모양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집안이 목사 집안이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어릴 때 봤던 그 기억에 교회 그리고 네덜란드 마을을 가져와서 이렇게 연출을 해서 그린 게 아니냐 이렇게 보통 보고 있죠. 테오와의 편지에서도 항상 그 나와 있었는데 이전부터 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항상 저를 꿈꾸게 합니다. 이게 만약에 고흐가 죽음을 염두에 둔 죽음을 암시하는 사이퍼러스 나무라고 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꼭 부정적인 게 아니라 별로 다가가기 위한 과정을 또 죽음으로 생각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건 정확하게 우리가 고흐가 아니니까 알 수는 없으나 별을 굉장히 또 사랑했던 남자였고 죽음에 대해서 또 철학적인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부터 자주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림은 어디까지나 사실은 솔직히 반 이하도 안 돼요. 사실을 그대로 연출한 것은 반 이상이 고흐의 상상에 의한 세계입니다. 이 생리미 지역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우리는 가장 개인적인 고흐의 눈을 통해서 이 그림을 바라보거든요. 고흐 개인이 봤을 때 가장 고흐다운 눈으로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성이 이 그림으로 녹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개인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내가 가진 감성, 내가 가진 생각들을 너무 내 생각쯤이야, 내 생각 따위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나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있네.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고흐의 그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흐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이후에 고흐 그림 중에 가장 사랑받는 그림이 될 거라는 것은 고흐 스스로도 몰랐을 겁니다. 가장 개인적인 고흐의 눈으로 봤을 때에 이 작품이 명작으로 탄생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가장 개인적인 나만 가진 엉뚱한 생각, 남이 생각했을 때 우스워 보일 수 있다는 생각도 조금은 자신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전에 뭐 연구를 했던 학자들, 뭐 심리학자들이 고흐가 시달렸던 그 어지럼증의 부작용 때문에 이런 독특한 그 물결 터치 같은 희귀한 효과를 구사했다고 많이 뭐 이렇게 이런 연구도 이제 들었어요. 어지럼증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터치가 이렇게 이제 막 물결 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아니다. 오히려
디자인적이다. 안정적인 효과에 더 가깝다. 불안정보다는 안정에 가까운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연구는 솔직히 제 생각에 근거가 별로 없고 타당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시증 역시 해바라기 시리즈 포함해서 배경을 노란색깔로 많이 칠한 작품들 때문에 황시증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황시증이라면 세상이 노랗게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종이 캔버스, 하얀 캔버스 자체가 노랗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미 노랗게 보이는데 노란색을 많이 쓴다는 것부터 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을 많이 쓰는 것은 고유의 스타일적인 개인 취향일 뿐이지 아닌 그림들도 많잖아요. 황시증의 부작용이란 말도 전혀 이제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아무튼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워낙 좋아하는 분이 많아서 사이플러스와 고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안이었습니다.